이번 주부터요, 매일 경제로 보는 경제신문의 시각을 좀 볼게요. 경제 뉴스는 중요합니다. 경제가 그 사회의 체제를 결정하죠. 예컨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죠. 사유재산이 곧 경제입니다. 그 경제에 따라서 사회 시스템이 다릅니다. 사회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경제의 흐름을 아시는 게 필요해서. 제가 매경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매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삼성의 강수, 반도체 최대 25% 감소. 심각하죠. 삼성 반도체 적자가.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받으려면 수사 경매 등 6개 조건 충족해야. 이 보수적인 매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까다롭다고. 고소성장 에코프로, 이젠 양국제 초격차. 여기 그 회장을 인터뷰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낯선 회사잖아요. 주식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잘 모르죠. 이게 뭔가 왜 일면에까지 나와서 이 사람 보도했을까? 전혀 뉴스 가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다른 날 신문입니다. 한국 상륙 수제버거 미국보다 20% 비싸다. 그렇대요. 우리나라만 이제 보응이 되는 겁니다. 미국 업체들도 우리를 보응을 하네.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 규제 다 푼다. 그 반도체 관련했었죠. 우리나라 그 소부장이 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했거나 일본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세거나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거나 이렇게 식으로 해갖고 수출 수입하는 거 다 변화했죠. 일본 거 필요 없거든요. 일본이 저 아쉬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를 최고 70층으로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63빌딩하고 높이가 비슷하겠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의도의 아파트 값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매경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부동산 얘기. 오른다. 개발한다. 돈 된다. 이런 얘기를 경제신문이 좋아하죠. 겁없는 사업 불개미.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한국 경제 약점 드러났다. 원화가 이례적 역주행. 이따 보실 텐데 매경이 이렇게 지적할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 환율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코로나 3년 빚늘린 2030 1인당 평균 대출 24% 급증. 아까 보셨었죠? 그러니까 이게 매경이 웬만하면 보수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거든요. 경제신문은 더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더구나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개인 빚 연체 대란, 채무조정 44% 급증.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밥상 물가 고공행진.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개미 울린 공매도 검은색으로 잡았다. 이거는 뭐 금감원에서 최근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게 많잖아요. 약간 그 시트 쳐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이제 그 경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 비평.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부가 AI 투자를 인공지능 투자를 늘리고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에 힘을 쓴다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정부의 정책적 위기는 립 서비스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봇대요. 예컨대 뭘 키운다고 하는데 예산을 깎으면 안 되겠죠.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정부가 AI 투자를 강화하는 신성장 전략의 원년이라고 언론들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2023년 올해 인공지능 데이터 기능 프로그램 지출액을 보면 2023년 1.2조 원보다 무려 34% 감액했다죠. 그리고 말보다 중요한 건 예산 숫자죠. 인공지능 강화하는 거 맞습니까? 기후위기 대응 강화한다고 돼 있었죠. 근데 보면 정부는 예산을 감액했어요. 7.2% 감액했습니다. 또 저출산 대응 강화했냐?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2천원.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대상 자체가 줄어든 획기할 수 있다. 근데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저출산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줄어든 아동수당 지출액을 다른 효과적인 저출산 사업으로 변형해서 지출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 타당하죠. 경제 관련 얘기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최악 성적표 받은 K반도체 매경에서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었죠. 삼성이 감산을 한다고 얘기했었고 1분기에 적자가 8조랍니다. 한 분기 3개월 동안 적자가. 반도체 부문 4조 5,800억 영업 적자. SK 하이닉스는 2분기 연속 적자로 사상 최도였는데 적자가 얼마냐면 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합치면 8조 적자를 본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두 반도체 회사가 이제 8조 원의 적자를 받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보면요. 보면 이제 매출이 77조 1억 쭉 가다가 작년 1분기 77조인데 올해 1분기 얼마입니까? 63조. 영업이익은
14조였는데 지금 6,400억으로 확 줄었죠. 왜 줄었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무려 4조 5,800억 원의 적자를 겪었다. DS 부분 매출은 13조 7,300원에 그쳤다. 그러니까 2020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 줄어버렸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얘네는 아예 적자가 반영이 됐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죠. 12조에서 5조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흑자였는데 3조 흑자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3조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6조가 줄었죠. 영업이익이 6조 가량이 줄었고 삼성은 13조가 줄었고 영업이익. 그럼 합치면 이 두 회사에서만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0조가 줄어든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도 줄어들죠. 세금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판매량이 2019년에 24만 대, 2021년에 23만 대였는데 올해 0대랍니다. 0대. 재고밖에 없나 봐요. 현대차 러시아 전면 철수, 공장 두 곳 매각.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서 현대가 자기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연간 30만 대 생산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1조 투자를 했는데 매각 대금은 이제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세수 펑크도 우려가 됩니다. 기업들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국가 재정도 안 좋은 겁니다. 올해 석 달간 24조 원의 세금을 덜 거쳤다는 거죠. 3월 법인사가 1년 전보다 6조 원이 감소했다. 6조 8천억이 감소했어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5조가 줄었다. 세수를 재추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잘못 예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추가 경정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하죠. 지들 잘못 인정하는 걸로 돼 있어서.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인데 이렇게 줄어들었고 소득세는 그 초부자 감세 같은 거 많이 해줬잖아요. 이러면서 또 줄었죠.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고 상속 증여세도 이것도 그 세금 낮춰줬죠. 그러니까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세금 낮춰져 갖고 절반을 줄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세 수입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원화는 아까 보셨지만 약골입니다. 약골 원화. 원달러 한유장주 1340원대 치솟아 거의 1400원에 육박하려고 합니다. 수출이 부진해서 나홀로 하락세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마이너스 2.78, 엔화는 마이너스 0.58, 유로는 1.23 올랐습니다. 가치가 호주 달러 0.73. 그러니까 루브라는 러시아잖아요. 전쟁국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전쟁국가 빼놓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지금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화가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쳐왔던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면서 10대 경제 강국이라 위상 아래 숨어있던 원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경기 불안이 커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주력 시장과 상품이 재편되고 있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40.3억이 늘었죠. 달러가. 반도체는 41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은 26억 달러가 줄어서 95억 달러. 미국은 4억 달러가 줄어서 91억 달러.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중국 미국 수출이 하향 평준화된 걸로 봐야 됩니다. 중국과 이렇게 줄었죠. 하향 평준화. 미국도 이렇게 줄었죠. 비슷해졌습니다. 반도체가 줄고 있고 그나마 자동차는 좀 늘었죠. 이렇게 양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 업황이 엇갈린 영향이 크다. 대중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44억 달러 줄었다. 반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 수출으로 역대 4월 수출액 직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나옵니다. 2020년 역대 최대 적자는 어느 정부 책임인가? 전 정부 탓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퍼지기 위해서 나라 살림이 구멍이 났다.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 재정수지 적자는 117조다. 허리띠 졸라매도 나라빚 1000조 꽁충. 117조 최악 적자.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보도하죠.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년도 기재부 기준으로
또 국제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재정 수지가 악화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 2022년도 본 예산과 1차 추경은 문정부 책임이지만 2차 추경은 윤 정부가 편성했다. 윤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 규모는 52조 원이다. 만약 52조 원의 추가 지출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통합 재정 규모 수준은 재정 수지 규모는 마이너스 4조가 아니니 마이너스 12조에 불과했을 것이다. 국제 기준으로는 흑자 재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이라는 언론의 설명이 의아해진다. 정리해보자. 문재인 정부 100% 책임인 2021년도 재정 수지는 0% 균형 재정이다. 2022년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0.9% 적자 재정이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52조 원의 2차 추경 지출에 따른 적자다.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IMF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재정 수지는 2021년에 0%, 2022년에 GDP 대비 마이너스 0.9%다. 2021년은 적자가 아닌 균형 재정, 2022년은 재정 수지 비율은 기재부 주장대로 GDP 대비 마이너스 5.4%가 아니라 마이너스 0.9%에 불과하다. 참고로 선진국 평균은 GDP 대비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4.3. 우리가 재정이 더 단단하죠. 감사합니다.